충북 미암리의 제평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일단 저희 집안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상님 중에 무당이었던 분이 계셨고, 제가 생전에 알던 분은 저희 외할머니가 신당을 차리고 구슬하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고등학교 때까지 봤죠.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된 지 한 10년 되었네요. 그때는 충격이었죠. 그렇게 예쁜 누나가 그런 걸 할 줄이야. 그때 제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집안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말하는 게 편합니다. 첫째 누님이 기가 워낙 센지라 신내림을 받아야 할 팔자인데도 거부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30 후반이 되어 가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군요. 고전무용을 하는지라 살풀이로 간접적으로나마 떨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고요. 둘째 누님은 정말 보통 약한 여자입니다. 기가 워낙 약하고 골골해서 겁은 대한민국 최고죠. 왜 신내림은 집안 대대로 여자 쪽으로 내려가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럽니다. 결혼하고 둘째 누나한테 그게 간 거죠. 저희 집안 사람들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와서 무당되는 거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TV 보니 어떤 연예인은 울며불며 무당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군요. 저희 누님들도 그러면 어쩔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작은 누이한테 발동을 한 거죠.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웬 여자와 아이가 손잡고 침대맡에서 쳐다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매형도 들어주고 다독여줬는데 날이 갈수록 그러니 부부 금실이 점점 안 좋아지고 다툼이 끊이지 않아 저희 친정집에 자주 보따리를 싸서 오곤 했습니다. 그때 작은 누이가 해주는 말이 신랑이 한번 안으려 하면 모녀가 나타나서 빤히 쳐다보고 신랑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웬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천장에서 빤히 내려다보곤 한답니다. 그것도 씩 웃으면서 마치 비웃는 듯요. 그리고 기분이 언짢을 때나 느낌이 이상할 때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천장에도 그 여자가 공중에 떠 있답니다. 그런 날은 여지없이 신랑과 꼭 싸우게 된답니다. 그때 저희 작은 누이는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작은 누이는 그동안 숨기고 있던 건데 어머니가 아시고 집안이 난리가 났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스님에게 가보니 아버지가 아직도 승천하지 못하고 떠도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저랑 어머니랑 비구니 스님하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한복을 태워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작은 누이는 천주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고 성경책이고 다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년간 공을 들이니 그나마 조금 잠잠합니다. 부부 금실도 다시 좋아지고 지금처럼만이라도 잠잠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누이는 지금도 거의 반무당입니다. 술 한잔하면 가끔 헛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여친을 사귈 때 그 여친 헤어스타일하고 그날 입고 나온 옷까지 맞추더군요. 남자 쪽도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이나 이런 거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아주 어쩌다 보응합니다. 예지몽이 아주 잘 맞고 또 관상하고 손금을 조금 봅니다. 그런데 손금은 되도록 안 봐주려고 노력합니다. 혹나도 그렇게 될까 봐요. 또 직감이랄까? 갑자기 언뜻 담배를 피우다가 옆집 아저씨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어머니한테 엄마, 옆집 아저씨 뭐해? 했더니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이러더군요. 그리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올가을에 해외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할 때쯤 연예인 A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답니다. 예전에 천기누설야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10년 후에 뭐가 되며 전생에는 뭐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게 알 수 없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고인이 된 분이니 언급은 더 이상 삼가하겠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타고 뉴스를 처음 들은 게 A씨 사망설이었습니다. 어찌나 불쌍하고 안타깝던지. 신이 들어 신내림 받지 않는 가족들은 불행하게 사는 쪽이 많다는데 뭐 무병이라던가 이런 걸로요. 저희는 그런 게 덜해서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종류를 몇 가지나 아시는지요? 처녀귀신, 달걀귀신, 물귀신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는 워낙 많은 신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무귀신.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큰 고목을 당목 또는 도당목이라 하여 마을 전체가 그 나무를 위하고 명절 산신제 기호제 등을 지냈다.
평소에도 그 나뭇가지를 꺾는 일은 없지만 특히 제사를 지낼 때는 금주를 치고 주변에 황토를 뿌리는 등 정결하게 한다. 정약용도 산림경지에서 고수에는 귀신이 모여든다 하였고 중국의 고대 전설에는 동해 가운데 도삭산이 있고 그곳에는 두 대목이 있는데 그늘 넓이가 3천리에 걸쳤다고 하며 여기에 귀신의 무리가 모여 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무자귀, 무죽이라고도 한다.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 망령이 위안을 받지 못하고 고독과 불만 속에서 지내게 되므로 이러한 영혼은 원귀가 되어 온갖 심술궂은 가해 행위를 자행한다고 여겼다. 총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무자귀에 속한다고 한다. 물귀신. 대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물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당겨 익사시킨다고 한다. 이로부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곳에 고사굿을 지내고 물귀신을 위안하여 발동을 막으려는 풍습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사해신이라 하여 동해신은 강원 양양에서, 서해신은 황해도 풍천에서, 남해신은 전남 나주에서, 북해신은 함경 경성에서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 지냈으며 칠독신이라 하여 전국에 이름난 7곳의 나루터, 즉 서울의 한강, 평양의 대동강, 의주의 압록강, 공주의 웅진, 장단의 덕진, 양산의 가야진, 경원의 두만강 등에서 춘추로 오색 추패를 물속에 던지고 제사 지냈다. 목적은 수재를 없애고 강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대민안을 비는 데 있었다. 용신도 물귀신의 일종이다. 미명귀. 남편에게 못다 한 미련 때문에 후처에게 붙어서 괴롭힌다고 한다. 후처가 병이 들게 되었을 때 미명귀의 지시라 하여 무당을 불러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였다. 또는 근본적으로 퇴치한다 하여 무덤을 파서 시체를 화장하고 큰 굿을 하기도 하였다. 미명귀는 남의 아내로 젊어서 죽은 여자의 귀신을 가리켰으나 점차 그 뜻이 확대되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청춘 과부 귀신을 통틀어 이른다.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원귀가 되어 사람을 괴롭힌다고 한다. 송각시, 손말명이라고도 한다. 처녀는 인생에 많은 여한이 있으므로 죽어서도 미련이 남아 귀신이 된다는 것이다. 살아서 만족한 생을 보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원귀가 되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귀신관인데 송각시도 그런 종류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묘령의 처녀가 죽으면 원혼이 송각시라는 악기로 변해 다른 처녀에 붙어 다니며 괴롭힌다고 한다. 따라서 예로부터 처녀가 병이 나면 송각시가 붙었다고 하여 무당을 불러 처녀의 의복을 전부 꺼내놓고 옷에 붙은 송각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 처녀가 죽으면 송각시가 되지 않도록 남자 옷을 입혀 거꾸로 묶거나 가시가 돋친 나무를 관 주위에 넣고 매장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사거리의 교차점이 되는 곳에 시체를 은밀히 매장하여 많은 남자가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처녀 귀신의 못다 품정을 달래는 풍습도 있었다. 보살. 대체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는 할머니 귀신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이름으로 점집을 가리켜 보살집이라고도 하는데 의미로 봐서야 참 좋은 뜻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무녀가 보살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라는 의미라고 하면 적절하겠다. 그야말로 이름만 보살이고 실제로는 무녀의 집이 된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선녀 비교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터귀신. 보통 건축물을 수호하는 귀신이 각각 있다. 그 귀신은 어떤 조건에서 한 번씩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귀신이 터귀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터귀신은 보통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그런 매너 있는 귀신이다. 몽달귀신. 이름은 좀 얄궂어도 총각귀신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몽달귀는 면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몽달귀라고 하는 것이다. 여하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얻어먹지 못한다는 것에서 다소 억울한 고운이라고 봐야 하겠다. 무슨 신 하듯 귀신 자체가 존칭어이고 저희 조상들은 모든 만물을 상대하고 자기 자신은 하대해왔죠. 이처럼 저희 조상들은 귀신 자체를 인정해왔고 악행 자체를 두려워했겠죠. 그 정도로 토속신앙이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입니다. 미신과 풍습은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또한 무당집이나 신당, 스님이 있는 절에 가보면 다들 보살님이라 칭합니다. 그건 사람에게 이름 또는 별명이 있듯이 무당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군보살하면 장군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셔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애동보살이라 함은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애동보살이라 합니다. 애동보살이 된 분은 예지력이 뛰어나고 신기 또한 총명하여 그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지만 그 능력은 고작 3년 많지도 못 갑니다. 그 뒤로는 능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뛰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다만 기도하거나 많은 수행, 공력을 들이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당집에 가보시면 대나무에 천을 많이 묶어 놓았는데 그것은 천왕대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사용하는 용도는 같습니다. 빨간, 하얀 천을 많이 묶어 놓는데 빨간 천은 굿을 전문으로 하는 무당, 하얀 천은 손님만 보는 무당, 두 개 다 있으면 두 가지 다 하는 무당입니다. 요즘은 도시에도 들어와 있는데 깃발 자체가 없는 곳도 종종 눈에 띕니다. 어쩌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못 꺼내게 되었네요. 저희와 인연이 깊으신 비구니 스님이 신당을 차린 기묘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를 여인 어머니는 충북 증평 어느 사찰에서 공양 스님으로 3년간 계셨습니다. 절에서 밥 해주고 뒷일을 하는 분도 공양 스님이라 칭합니다. 다른 스님들처럼 머리를 깎고 아침부터 예불 드리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알겠지만 어린 나이엔 왜 어머니가 거기 가시고 스님들께 밥을 지어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없어 슬펐는데 어머니마저 집에 안 계시니 8살이었던 저에겐 괴로울 따름이었죠. 물론 누나들이 둘 있어서 잘 챙겨주었고 우리 할머니를 제2의 어머니처럼 따랐죠.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가 찾아와 반찬해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시고 하는 게 고작이고, 전 그때부터 운명인가 보다 생각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절이라는 걸 제 시야에서는 단지 우리 어머니를 빼앗아 간 존재 정도였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일상도 다른 스님들과 같습니다. 새벽 3시에 기상하셔서 예불 드리고 아침 공양 준비하고 또 예불하고 아침 운동하고, 방학 때는 가끔 저를 데리고 가서 일주일 정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는 과자랑 사탕이 참 많더군요.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그때 썩은 덧니가 아직도 있죠. 어린아이가 마냥 귀여우셨는지 언제나 사탕을 훔치러 절 안을 기웃기웃해도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스님들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참깨를 심어야겠느니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까? 장작은 다 팼느니 대화 주제가 이런 식이었죠. 그때 인연으로 지금도 인연을 맺고 있답니다. 그러고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스님은 하산을 하셨는데 충북 내수였던가? 남비산 어느 마을 산중턱에 조그마한 사찰을 차리셨더군요. 어찌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 1년에 서너 번씩은 아직도 꼬박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도하고 소원도 빌고 옵니다. 사찰을 차리려면 신당을 모셔야 하는데 그 스님은 어디에 세워야 할지 고민이셨다고 합니다. 산중턱이라 마을과는 좀 떨어지고 아무리 스님이라지만 많이 무서우셨답니다. 산의 전기도 세서 그때 저희 어머니를 부르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그 사찰에 한 달간 머물게 되셨는데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하며 서로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이틀 지났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찰 앞에 조그마한 샘이 있고 거기에 공양 그릇들과 공양밥 그릇이 매일같이 있었는데 물 뜨는 소리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상하다 생각하시고 창문 틈으로 슬쩍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검은 그림자의 남자가 밥을 손으로 퍼먹고 있답니다. 희한하네, 산중턱까지 거지가 찾아와서 밥을 먹나?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라고 저희 어머니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음날 물을 뜨고 밥을 새로 바꾸러 가셨는데 희한하게 밥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죠. 가뜩이나 무서워하는 스님에게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잠자코 계셨죠. 그런데 그날 밤에도 계속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에 나가볼 용기는 안 나고 해서 또다시 창문 틈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와 같은 상황이더랍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퍼먹더랍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스님께 말씀드리니 나도 봤어 이러더랍니다. 걸귀야 걸귀. 걸귀는 굶어 죽은 거렁뱅이 귀신이죠. 흔히 제삿밥을 얻어먹으러 다니거나 사찰 같은 곳은 무서워 못 들어가고 근처를 기웃거리며 먹을 걸 찾는 귀신인 거죠. 스님이 화장실 갈 때도 기웃기웃하고 밤에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다가 숨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속으론 좀 무서워서 저희 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죠. 또 가끔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그곳은 제가 지금 차로 끌고 다녀도 마을에서 한 2km쯤 떨어진 아주 외진 곳이었죠. 그 시간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저보고 그런 곳에서 살라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해코지는 안 해. 신경 쓰지 말고 봐도 모른 척해. 라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일을 다 마치시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으셨죠. 그러던 중 밤에 꿈을 꾸는데 웬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남자가 샘에서 물 떠먹고 거기 놓인 밥을 손으로 또 퍼먹더랍니다. 얼굴은 씻지 않아서인지 거무죽죽했고요. 그런데 바로 뒷산 위에서 새하얀 옷을 입으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내려와 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서 썩 물러가거라. 호통을 치시니 놀라서 냅다 튀었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산이 쩌렁쩌렁 울리던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호통을 치시고 뒷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신 후 그 뒤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형체도 못 보셨죠. 그 꿈을 그대로 비구니 스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옳지 됐다 됐어. 라고 비구니 스님이 말씀하시더니 산 뒤에 바로 신당을 모시게 되었죠. 산신을 모시는 신당이었는데 산신령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나 여러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난답니다. 믿으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스님들의 말씀이죠. 산에 사찰을 차리고 신당을 모시려는데 산신님들이 계시를 안 해주셔서 신당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시였나 봅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파트에 검정 드레스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쉬는 일요일 저녁 무렵이었을 겁니다. 담배 끊기가 워낙 어려운지라 가끔 집안에서 피면 냄새도 나고 해서 베란다나 아파트 복도에서 피곤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17층. 일요일 방에서 뒹굴뒹굴하다 해가 질 무렵쯤 복도에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꺾어지는 맨 끝쯤에서 웬 여자가 보이더군요. 마치 프란체스카의 깜장 드레스를 연상케 했죠. 저와의 거리는 아마도 한 20m쯤 되었을 겁니다. 턱을 괜 채 중앙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를 응시하면서 있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가서 간식거리와 TV 리모컨을 챙겨든 채 1시간 정도를 뒹굴뒹굴했고 잠시 후 전화가 와서 담배도 필 겸 다시 복도로 갔습니다. 담배를 하나 물고 불을 지피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구석 끝에 그 여자분이 그대로 또 있었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요. 그냥 시간 때우나 보다 했습니다. 다시 통화를 마치고 담배꽁초를 탄지신공으로 날리고 다시 들어와서 리모컨을 잡았죠.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한 5분 지나서 다시 나가봅니다. 깜장 드레스는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고 머리가 엄청 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찮아서 다시 들어갔고 좀 있다가 다시 볼까 했죠. 한 10분 후 다시 나와서 봤을 무렵 시간은 대략 7시쯤이었습니다. 여름인지라 점점 어둑어둑했죠. 아무튼 모습이 좀 특이하고 사람 형상이 분명했는지라 자라처럼 목을 쭉 빼고 그 호수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죠. 원래 그다지 겁은 없는 편입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아무튼 점점 다가갈수록 형상은 점점 커 보였고 살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 검은색이었습니다. 한 3m쯤 갔을까요? 거의 최홍만처럼 부풀어 있는 깜장 드레스가 보였습니다. 제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고개 한 번 안 돌리더군요. 당사자라면 당황할 겁니다. 내 바로 앞에 형상이 검고 보통 사람 2배 그것은 마네킹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요. 그렇게 큰 여자 마네킹을 어디 있을 데도 없고 그냥 내 바로 앞에 검은 그림자의 형상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층이라 바람도 불었는데 머리카락 한 올 안 움직이고 턱을 괜 채 거의 2시간을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때 문득 귀신인가 생각하고 더 이상 못 갔습니다. 그러고는 참 별일이네 하고 무시하려 애쓴 채 버라이어티 채널 3매경에 빠질 무렵 앰뷸런스 소리가 났습니다. 워낙 세대수도 많고 별일이 다 있는지라 그러려니 하고 구경이나 해볼까 했습니다. 사고는 대략 7시 반쯤이었고 그리 높지 않은 미끄럼틀에서 여자아이 한 명이 떨어져서 목이 부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기절을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목이 부러진 건 며칠 후에 어머니가 말해줘서 알았고 몇 주 전에도 여자아이 한 명이 놀이터에서 팔이 부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애들인지라 험하게 놀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그것과 연관하긴 싫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음 날 놀이터 공사를 하더군요. 놀이기구의 노후화와 아파트 새 단장이란 명목으로 싹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 깜장 드레스가 있던 라인에서 낮에도 가끔 화분이나 벽돌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도 그곳에서 사기 그릇이 떨어져서 아이를 업고 있던 할머니가 팔이 찢어진 일도 있었고, 관리소에서는 최근에도 복도에서 물건 하나라도 던지다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끝 호수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아파트까지 저당 잡혀 쫓겨나시고 나중엔 교통사고로 사망까지 하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글 쓸 때 언급했던 분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가끔 그쪽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유독 그 엘리베이터 쪽 전구가 자주 나갑니다. 제가 그쪽 엘리베이터 탈 때 불이 3번이나 나갔습니다. 불 꺼진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냥 암흑 그 자체죠. 이번에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며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에겐 시골에 계셨던 제2의 어머니나 다름없었던 할머니만큼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이 삼촌 할머니였습니다. 어렸을 때 항상 볼 때마다 용돈을 주시고 무지무지 예뻐해 주셔서 아직도 그립습니다. 정정하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 되지 않아서 갈수록 쇠약해지시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풍으로 1년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항상 같은 기로에 있는 거니까요. 암튼 돌아가시고 3일장을 치르고 집에 어머니와 계셨던 삼촌은 찾아오시는 친인척분들을 맞이할 준비로 바쁘셨고 술도 거하게 드셨죠. 그리고 한 12시쯤 되어서 다들 늦은 시간이라 귀가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와 청소 중이셨고 삼촌은 방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손님들이 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삼촌은 저희 어머니를 누님이라 부르십니다. 누님, 상 좀 더 봐와야겠어. 손님이 또 오셨네. 평수가 좀 큰 아파트라 주방과 현관은 조금 멀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이 늦은 시간에 또 손님이 왔단 말이 하시면서 간단하게 상을 차렸고 거실로 내어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시다 술이 취해 비실비실대고 계셨고요. 손님 왔다더니 다들 금방 가셨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누님, 뭔 소리야. 저기 거실에 3분 계시잖아. 저기 3분 검은 양복 입고 앉아있구만. 그때 저희 어머니는 소름이 쫙 끼쳐 갑자기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그리 큰 집에 삼촌 혼자 두고 오기도 뭐하고 해서 그때쯤 저를 같이 자자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쯤 내려간 기억으로는 삼촌 혼자 거실에 앉아서 혼자 술 취해서 옹알옹알하고 계셨죠. 원래 술 취하면 옹알옹알 되잖습니까? 저는 그러려니 하고 비는 방에 이불 깔고 바로 취침 모드로 전향했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아마 꿈이었을 겁니다. 자꾸 거실에서 웅성웅성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나이 좀 있으신 남자 목소리도 들리고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더군요. 그 상태로 있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출근을 하였고 어찌어찌 해서 또 오후가 되어 또 삼촌 댁에서 자게 되었죠. 그때는 제 눈으로 봐도 친인척분 손님이 몇몇 분 계셔서 인사드리고 우리 조카야라고 소개를 받고 공손히 술 몇 잔 받아 먹고 취침 모드로 바로 전향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술 먹기도 조금 불편해서 잠이 들려는데 불빛이 좀 비치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들었는데 후덥지근하고 답답해서 삼촌이 내가 자니까 보일러를 트셨나 보다 했습니다. 좀방 기운이 싸늘했고 머리만 답답하고 열이 났습니다. 뭐 술 기운이라 그러려니 했고요. 그러고 또 아침이 되었는데 길동아, 손님들은 아직 자냐? 라고 삼촌이 말했습니다. 네? 삼촌 저 혼자 잤잖아요.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제 그분들 밤늦게 또 오셔서 너무 늦고 약주도 하시고 해서 저 방 넓고 제 조카놈 자니까 저기 가서 주무시라고 했었어. 3분 다 들어가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암튼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출근해서 좀 몸도 뻐근하고 무지수시더군요. 한 일도 없는데. 그때 문득 삼촌이 한 얘기가 생각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삼촌이 아침에 이상한 말 하던데 아들 자는데 감히 다른 사람들을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있었던 일들을 제게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식겁해서 다시 그냥 저희 집으로 와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생각하니 새벽에 삼촌 혼자 술을 드시는 모습을 봤고 저는 마음 아픈 심정이라 모른 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 새벽에 들렸던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나 잘 때 잠시 비쳤던 빛은 그분들이 문을 열었었단 말인가. 그럼 난 귀신 셋과 잠을 잔 거란 말인가. 어머니 말씀으로는 연장 3일을 삼촌이 헛소리를 하며 3일 동안 계속 아무도 없는데 상 좀 보라고 손님 술상 좀 차리라고 그랬답니다. 그 뒤로 삼촌 집안에 하나 남은 건 현관문 앞에 부적이었죠. 어느 날 나는 늦게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딸을 보았습니다. 나는 시장 보고 온 길이 훤한 대로였지만 고3인 우리 딸은 아직 학원 2곳을 더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지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며 딸을 불렀습니다. 선미야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뒷모습은 역시 우리 딸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우리 딸의 3배는 빨라 보였습니다. 집은 계단식 아파트라 따라잡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나 빠르던지 3계단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죽을둥 살둥 나도 3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지긋한 관절염이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오는 길에 파 한 다발과 양파 한 봉지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손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 3층에 다다라 혹시나 하는데 비밀번호를 능숙히 누르고 재빨리 들어가는 딸이 보였습니다. 역시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겁이 나고 초조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빨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무섭고 긴장한 탓에 네 자리 비밀번호 중 자꾸 마지막 5번 옆에 4번이 계속 눌러졌습니다. 서너 번 정도 틀려 다급한 마음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내가 헛것을 보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흉내를 내는 범인인가 싶어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 중 하나가 작은 누이 꿈 이야기였습니다. 워낙 제가 살던 동네는 촌동네라 노인분들이 무척 많이 사셨죠. 정말로 1년에 한두 번은 초상이 났더랬죠. 그러면 다음 날 아침 작은 누이는 동생아 꿈에 또 그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뭐라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그건 누나가 기가 약해서 그래 라고 대꾸해줬습니다. 그런데 꼭 초상 난 다음 날이면 누이 꿈에 나타나서 말을 걸고 가더랍니다. 그걸 보다 못한 할머니는 작은 누이 머리맡에 나탄 자루와 새끼줄을 올려놓곤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귀신 못 오게 하는 거였던가 봅니다. 저와는 3살 차이 나는 누난 같은 초등학교에서 3년간 같이 다녔죠. 가끔 토요일 하굣길에 만나면 누나가 핫도그를 사줬습니다.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초딩 때는 같은 시간에 끝났으니까요. 어느덧 놀면서 동네로 접어들 때쯤엔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고 시골 동네가 다 그렇듯 어른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내 친구 중에 안씨 친구가 있는데 그 집 할아버지를 안씨 할아버지라고 했죠. 집에 와서 가방을 누나와 동시에 집어던지고 TV 프로를 보기 시작했죠. 그땐 토요일만 되면 볼 게 많았으니까요. 그러고 저녁 식사 도중 할머니께서 저기 안씨 할아버지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고 다시 한번 물어봤죠. 할머니는 안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그쪽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작은 누이는 울기 시작했죠. 저도 순간 어찌나 무서웠던지 눈물이 났습니다. 분명 오는 길에 작은 누이와 그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거든요. 저희 셋은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답니다. 저녁 때 저 혼자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확인차 그 집에 다시 가봤는데 역시나 조등이 걸려 있더군요. 근데 왜 저희는 지나오면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요즘도 결혼한 작은 누이에게 누나, 그때 분명 안씨 할아버지 얼굴 보고 인사했지. 그치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저희 누난 무서운 모짓하고 가위도 잘 눌려서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렸을 적 살던 충북 증평군 미암리 제평골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제평골의 의미는 한국전쟁 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거였습니다. 저녁이면 집안 가족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역시나 우리 옆집 누나네도 아저씨가 술만 먹고 오면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누나나 할머니와 싸울 때면 울면서 산으로 튀곤 했습니다. 하필 시골 뒷산이 그렇듯 묘가 군데군데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밭에까지 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는 화장실 갈 때 쳐다보면 무서워서 왜 바로 뒷산에 묘를 했을까 하고 한탄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12시나 새벽 1시쯤이었는데 밤에 배탈이 났는지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다들 자는지라 혼자 화장실을 갔죠. 확실히 나올 게 아니면 밤엔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시골 밤은 무섭기 때문이죠. 특히 달빛이 비치며 허연 서리가 내리는 넓은 밤마당은 거의 죽음이죠. 그때 한창 겁 많고 전설의 고향에 푹 빠지고 TV에 세뇌 교육이 되어 있던지라 그날따라 더더욱 무섭더군요. 달빛 때문인지 완전 새하얀 마당. 그 옆에 우물을 보니 무서워서 밤새 참을까 하다 화장실 20m쯤을 천천히 갔죠. 아시죠? 뛰면 더 무섭습니다. 그러던 중 뒷산의 묘지 근처에서 뭐라도 튀어나올까봐 항상 산을 쳐다봅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무사히 큰일을 치르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빌었죠. 바라지 않던 일이 생긴 건 그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허연 소복이 튀어나오더군요. 묘지 근처에서 산에서 서서히 점차 뚜렷하게 보이더니 우리 뒷마당 담벼락 사이로 스르륵. 원래는 그냥 하얀 형상이었지만 제 어린 기억으론 피 흘리며 소복 입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제 어린 짧은 지식이었지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경직되었고 비명이라도 지르면 나를 쳐다볼까봐 말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자 울음소리도 함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꿈이길 간절히 기도했죠. 그대로 나오려던 은가는 목구멍까지 쏙 들어가 버리고 방으로 소리 안 나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우리 집 방이 화장실과 그렇게 먼지는 그때 처음 알았죠. 방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할머니 손 꼭 부여잡고 있는데 여자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때의 충격으로 저는 일주일간 알아누운 기억이 납니다. 한 일주일 후 작은 누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옆집 누나가 그날도 아버지랑 새벽까지 싸우고 자기네 뒷마당 담벼락에서 몰래 서러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울음의 정체는 옆집 누나였던 거죠. 누나가 기분이 이상해서 뒷산 근처를 보는데 새하얀 비석 같은 게 꼿꼿하게 선체로 미끄러지듯이 스르륵 내려오다 멈추고 스르륵 내려오다 멈추고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 도망가지 못하고 담벼락 밑에 숨어서 계속 지켜보니 우리 집 밖까지 내려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튀길 잘했죠. 암튼 그날 제가 본 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고도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커서 대학교 때로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교 때 늘상 MT다 뭐다 해서 술자리가 엄청 많았죠. 1학년 때 동아리 사람들과 강의 끝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슬로 절친이 된 친구놈들과 허름한 대학 골목 선술집에서 술을 먹었죠. 저희는 2층에 올라가서 먹는 게 좋았습니다. 남녀 합석하면 원래 구석쟁이 가서 퍼먹어야 제맛이죠. 술 퍼먹고 배설할 건 또 해야죠.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퍼마시고 싸고 2층에도 허름한 창고 같은 화장실이 작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말 그대로 창고였는데 빈대떡 만드는 인간들이 많아서 주인 아줌마의 배려 공사라고나 할까요. 친구랑 둘이 시원하게 볼일 보고 친구 놈 먼저 비틀비틀 딸꾹하며 방 술자리로 갔고 저 혼자 구리구리한 창고 겸 화장실에서 소변 정리하고 있다가 문득 조그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둑어둑해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필살 털기 작업을 하는 도중 순간 뇌리에 무언가 스쳤죠. 뇌리에 스친 건 좀 전에 본 창문에 창틀을 잡고 있는 손과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창문을 보았는지라 다시 한번 보려는데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얘들아, 나 아까 화장실 창문에서 목 없는 귀신 봤어. 이랬더니 친구들 하나같이 뒤질래? 재미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2차로 친구 자취방 가서 5명 정도 모여서 술 먹다가 술이 떨어져서 절친과 함께 맥주 사러 갔었죠. 소주랑 맥주 사들고 오는 스산한 골목길은 무지 한가했고 안개가 자욱하더군요. 야밤이라 사람 한 명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멀리서 사람이 같은 속도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나 사이로 빠르게 여자분이 영상처럼 지나갔습니다. 순간 제가 본 건 보통 사람인 듯 했는데 발목 밑이 없고 눈동자 없이 그냥 까만 구멍만 보일 뿐이었죠. 친구와 저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취해서 눈앞에 올 때까지 서로가 잘못 봤나 했었죠.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바로 뒤돌아보니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러고 거짓말처럼 뒷길과 도로에서 엄청난 소음과 동시에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경찰 말로는 오토바이 운전한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군요. 예전 TV 프로그램 이야기 속으로의 선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선 야밤에 여자가 길 물어보는데 어쩌고저쩌고 알려주고 예뻐서 다시 돌아본 순간 금방 말 걸었던 여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4천만 중에 2천만 이하인 군대 얘기 한번 끄적이겠습니다. 간혹 밤에 이상한 소문이 불침번이나 외곽 근무서는 놈들에게 들리곤 합니다.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고양이였다. 노루였다. 아무튼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죠. 특히 간이창고라 하여 빨래나 이것저것 쓸모없는 자재를 쌓아두었던 곳인데 거기가 소문이 좀 많았죠. 산하고 맞닿아 있는 근처라 기온도 음산한 게 낮에는 그나마 좋지만 예전 밤에는 구타하기 딱 좋은 장소였답니다. 그때가 제가 한 상병 정도 되고 초소 근무를 서던 중이었습니다. 총기 꺼내 들고 나갈 때부터 전전 초소 근무자들이 하나같이 허연 물체가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큰 것들이 저러고 있냐고 호통치며 근무서러 나갔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중대가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당직을 서던 최 중사님이 행정반 뒷창문 너머로 웬 여자와 눈이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몇몇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 밤에 여자가, 그리고 군대에 그것도 민간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중사들이 한깡다구 하지 않습니까? 당직 시간이셨던 최 중사님은 정말 듬직한 분이셨는데 제가 근무 서고 돌아올 때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사이로 허연 물체가 낮게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고양이려나? 잘 보려고 군대에서 배운 좌우 살피기를 했죠. 그런데 기어다니는 듯하다 일어서는 듯하다고 느낄 수 있었죠. 비닐이었냐고요? 비닐이었으면 떠다녔죠. 그걸 당시 저는 저 혼자 본 게 아니었습니다. 쫄병이랑 같이 있었죠. 김상병님, 빨리 들어가지 말입니다. 근무 교대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부대까지는 한 30m쯤 가야 하는데 곁눈으로 슬쩍 보니 뒤에 소리 없이 따라오더군요. 순간 이상하게 현기증과 구역질이 자꾸 났습니다. 왠지 모르게요. 저는 애써 모른 체 하며 끝까지 앞만 보고 왔었죠. 간혹 이야기로는 그런 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고 행정반에 들어와 보니 역시나 최 중사님이 모든 창문에 커튼을 다 쳐놓은 채 슬슬 졸고 있더군요. 저는 후임 골탕 먹일 겸, 아니 담력 좀 길러줄 겸, 담배 한 대 피자 이러고는 간이창고 좀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후임은 지금 말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지금이라고 말하며 후임을 데리고 나왔죠. 후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왔고 같이 그 캄캄한 간이창고를 후레쉬 하나 들고 이쪽 저쪽 살펴보았죠. 비닐은커녕 허연 난닝구 하나 없더군요. 순간 진짜 귀신하고 마주칠까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길래 그냥 허무하게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그 소문은 연대장님께 결과 보고가 되었습니다. 밤에 부대 내에 웬 여자가 돌아다닌다. 아직 귀신인지 민간인인지 판명 불가란 결과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밤에 수상한 물체 발각 시 5분 대기 비상을 걸라는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1시쯤 뒤척이다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후덥지근하여 샤워한 지 1시간도 못 돼요. 다시금 끈적끈적 정말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형광등이 반응 센서로 작동합니다. 예전에 영화 보면 어린아이들이 휘파람 불거나 박수치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생각나네요. 우리 건 휘파람이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마르거나 입술이 건조할 땐 가끔 휘파람이 안 나와서 그럴 때는 직접 가서 꺼야 하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좀 전에 샤워하기 전에 마신 캔커피 때문인지 자꾸 잠이 오질 않고 뒤척였습니다. 음악 좀 들을까, TV를 볼까, 폰으로 게임 좀 할까? 모든 게 귀찮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가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손발은 찬데 이마와 겨드랑이에선 식은땀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도 좀 싸하고 머리가 살짝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내일 출근을 위해서 잠을 청해야 해서 휘파람을 부니 전등불이 꺼져서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덥다, 후덥지근하다. 다시 휘파람을 불고 에어컨을 취침 모드로 2시간 설정해놓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잠이 오려는 찰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방 안은 환했습니다. 순간 이상하네, 내가 아까 안 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잠이 들려는 찰나 누가 거실 쪽에서 휘파람을 부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방 안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슬슬 짜증과 피곤함과 뜬모를 음습함에 등골에 전율 한 줄기가 퍼졌습니다.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이번엔 잠들지도 않았는데 문 앞에서 두 번의 휘파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종달새가 우는 듯한 소리 같았고 내 휘파람 소리와는 사뭇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어대는 듯한 소리랄까요? 불이 켜짐과 동시에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하느라 출가하여 아파트를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니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거실에는 얼마 전 프로포즈에 응답한 여친의 혼수품들이 이곳저곳에 채 풀지도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캔맥 하나를 꺼내어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리모컨으로 잠시 시청할 겸 TV도 켰습니다. 리모컨 전점과 동시에 내 방에서 휘이 가늘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몰려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다 환했다 마치 나이트 불빛이 연상됐습니다. 순간 멘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에 들고 있는 캔맥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엊그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규가 생각났습니다. 이 센서등은 한 달 전 이사할 때 같이 짐도 날라주고 이곳저곳 손도 봐주고 특별히 결혼 선물이라며 손수 달아준 센서등이었습니다. 자기가 선물하고 달아주기까지 하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연신 휘파람을 불어대던 녀석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녀석이 어제 싸늘한 주검으로 장례식장 관속에 누워 있습니다. 민규는 오토바이 마니아였습니다. 특히 팔당대교를 지나 6번 국도를 달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끔 근처 봉주르라는 야외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병맥 한 잔과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민규가 사망하던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경찰 말로는 그날도 6번 국도를 달리던 중에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에 그대로 부딪혀 즉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슬슬 공포감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나는 내 방문 앞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열면 더 힘들고 떨릴 것 같아 악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버렸습니다.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잘까? 방에서 잘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왠지 찜찜해서인지 더위를 먹어서인지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잠이 들려다 문득 취침 모드로 맞춰놓은 에어컨이 생각나 끄려고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민규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센서 등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처음 이사 올 때 부착하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나는 순간 나 이외에 사람이 있다는 거에 움찔하였지만 금세 반가워졌습니다. 왔으면 말을 해야지. 밥은 먹었냐? 캔맥 좀 있는데 이거 하나 할까?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는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맥주 2개와 반건조 오징어 1마리를 가스레인지에 요리조리 굽고 대충 찢어서 채비를 해놓았습니다. 민규야, 이번 주 봉주를 한번 뜰까? 라고 제가 말하자. 나야 좋지. 근데 넌 또 차 몰고 올 거냐? 나처럼 오토바이 중고라도 하나 사서 타고 다니자. 순간 어제 민규의 장례식장 생각이 났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대로 기절하는 듯 잠이 드는 듯 하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나? 희한하다. 마치 생시 같은 꿈이었다 싶었습니다. 볼일을 보려고 일어나 주위를 보니 거실에는 따지 않은 캔맥 2개와 살짝 그을린 반건조 오징어가 있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보니 전등 밑에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저승 가기 전 한번 들렀구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반갑기도 하고 순간 모든 걸 잊고 고맙고 중막 오후였던 함께 학교 생활하고 함께 여행 다니고 했던 때의 기분을 다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역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안 여자들은 말 그대로 무속인들에 가깝고요.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싫어했지만 자꾸 운명이 그쪽으로 인도하네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철학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군대 있을 때부터 제대로 조금씩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연대장님이 저한테 사주 봐달라고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일병 때라 쫄아서 사주를 봐주는 내내 사탕 발림으로 돌려 말하느라고 진땀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나이가 30대 중반이니 한 10년 넘게 하고 있네요. 적은 나이도 많은 나이도 아닌 나이지만요. 물론 옷가게 매장도 가지고 있고 신발 쇼핑몰도 있고요. 무속인들 굿할 때 가서 뭣도 좀 합니다. 저희 누님이 그러시대요. 무속인들 5명만 알면 돈 걱정 안 할 팔자가 된다고요. 현재 3명이니까 2명 남았네요. 물론 그분들과 일적으로 엮여야겠죠.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가부 비슷한 건데요. 저희 집안에는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미리 계측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농사 지으시며 부업으로 예전 조상님들이 쌀 한 가마니씩 답례받으시고 그랬답니다. 물론 외할머니께선 오리지널 비구니 스님이 되셨었고요. 자식들 다 낳고 뒤늦게 절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가족을 못 잊어 속세로 나와서 조그마한 사찰을 운영하시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 저도 그런 걸 가끔 점지해 줍니다. 틀려본 적은 딱 한 번 있네요. 아무리 계산하고 사주풀이까지 도합해도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선 6개월 후 딸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끔 병원보다 저희가 말하는 게 맞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병원보다 저희가 더 잘 맞춘다면 믿으시겠어요? 물론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천기누설, 인간이 모두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그 친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팔싹둥이로 해서 음력 12월 마지막 주에 나온 거죠. 한 해를 안 거르고요. 그것까진 예상을 못했으니 할 말은 없었죠. 옛날에 칠삭둥이, 팔삭둥이, 구삭둥이는 거의 죽을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팔삭둥이로 유명한 분 중에 한명회가 있죠. 그래서 더욱 못 받으신 거고 요즘에 인큐베이터 뭐 이런 좋은 시설도 있어서 팔삭둥이 이상은 살 수 있죠. 암튼 예정대로라면 음력 4월 임신이니 다음해 2월 그러니까 10개월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그 친구는 아직도 저를 신임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집안에는 자식들 성별이 다 다릅니다. 사촌이나 조카들이 첫째가 딸이면 아들이고 첫째가 아들이면 둘째는 딸이고 거의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은 아들, 딸을 점지해준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성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웃기기도 하네요. 딸 부잣집에 아들 낳는 해를 미리 점지해준다면 1,000만 원이 아까울까요? 아들 낳으면 다음번 아이는 딸 낳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맘 아닐까요? 돈 문제보다 성별을 저까짓 인간이 계측하는 게 과연 마땅한 걸까요? 이런 질문이 요즘 저를 괴롭히네요. 흔히 사람들은 과거를 맞추거나 결과를 알아내야 신빙성을 가지고 신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전에 가족 중에 아이가 있으면 부부의 생년월일과 생시를 알려주면서 맞추곤 합니다. 모두들 의아하지만 맞아떨어지니 다들 어리둥절하지요. 이런 계산법을 세상에 퍼뜨리면 성별은 어찌 될까요? 낳고 싶은 아이만 낳을까요? 다는 알려줄 수 없지만 살짝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엄마, 아빠 생년월일과 생시를 기준으로 그 아이의 태어나는 달과 12갑자 오행으로 풀어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0은 딸이고요. 1은 아들이고요. 2는 인간이 알 수 없고 5개월 후 산부인과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제가 집안의 계산법을 약간 편하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심나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 주위 친척들이나 그 부모님들의 생년월일까지만 알려주시면 그 자녀를 아들인지 딸인지 맞추겠습니다. 물론 성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이나 형제 자매도 괜찮아요. 예전 티벳 어느 작은 마을인가에서 미스터리 어쩌고 방송 나오던데 거기 부족민들은 무조건 딸 라들 딸 이렇게 둘씩만 낳는 곳이 있었죠. 세계 여러 방송국에 가서 물어봐도 절대 안 알려주신다고 했던 주술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약초에 있다 어쩌고 했지만 실상은 저 계산법으로 한 겁니다.